인간 완성이란 말이 나오던데, 인간 완성이란 말은 나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완성이 돼야 되죠. 특별한 방법으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불교 수행과 같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서 발표를 맡았던 게 조금 더 현장성 있게, 뭔가 불교가 사실은 굉장한 좋은 가르침이지만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엄청 많이 얻었거든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 저한테는 힘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이 곧 불교라는 말을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상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저희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제 이야기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위기의 시대 중도적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박사 논문 쓰면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논문 쓰려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으로 옮긴 거였었는데, 초등학교 애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격 완성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였었는데, 저보고 지도 교수님이 불교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불교도 최종적으로는 인격 완성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나 교육 다 무슨 활동인가를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활동 사이에는 별로 그렇게 유사점 이런 게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그 교육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교육 활동은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잖아요. 지식 교육인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는 주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연불이니 뭐 참선이니 이런 게 대표적인 불교 수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식교육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별로 공통점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 완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양자 사이에 뭔가 유사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공부한 결과, 불교의 방편 개념에 비추어 본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 교육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 지식, 이게 불교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주장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불교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자신이 없어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사찰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찰, 저 사찰 다니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불교 수행하고 교육 활동 사이의 관련, 이것을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행을 직접 했다기보다는 논문을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 논문 많이 썼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저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이제 저는 발전시킨 거예요. 나름대로 그 자신이 없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자신감을 좀 갖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발표할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숙고 끝에 나온 생각이라는 거 좀 알아달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주장들을 할 텐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청해주고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논문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그 발표할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교육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라는 점, 이거를 제가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해서 주장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논문들을 학회에서 좀 발표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학계에서 주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 교육학계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아주 많이 저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아니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근데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 교육활동을 너무 탈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너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엄청 많이 전 실제로 받았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시면 똑같은 저거를 반대편에서 하실 것 같아요. 불교 수행 세속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교육활동하고 같다고 하면 이거 세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 같다는 제가 이제 짐작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는 이것이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요지인데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교육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불교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공부했다고 자랑은 하긴 했지만, 사실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고,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기도 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대비시킬 거거든요. 공학적 관점이라는 거하고, 중도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대비시킬 건데, 공학적 관점은 지금 현재 거의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현대의 많은 위기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여기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이 곧 중도적 관점이고 이 중도적 관점은 불교 수행에서 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도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중도적 관점으로 교육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거고 교육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이 지식교육이라는 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지식 교육에 어떠한 원리가 반영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방법적 원리가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학적 관점 먼저 설명할 건데요. 아까 스님께서 지금의 위기가 거의 말세에 가까운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저 엄청 더워가지고 우리 집 전기세가 작년 대비 7만 원이 더 나왔더라고요. 엄청 전기세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더니 또 벼랑은 추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후가 이제 변덕을 엄청 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거의 말세에 가까운 위기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에 위기가 전혀 없었냐? 전에도 위기는 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상 위기는 수없이 많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니 정치니 예술이니 종교니 이런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개발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도 그러한 위기 극복의 한 일환으로 이제 등장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대가 다를 때마다 위기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 극복 노력으로서의 교육 활동도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시 시대에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그 자체의 문제를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삶에 필요한 그 지식과 기술을 경험과 모방을 통해서 습득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그거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교육은 지금 현재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지금 현재에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는 그 이전에는 다 신중심 사고를 하다가 고대 그리스에 와서 인간중심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교육에서는 이성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그거를 전환시키려고 할 때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죠. 다양한 지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식이 우리는 철학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 시대에 이제 철학을 통해,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를 통해서도 이성적 능력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세에는 기독교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설학교를 세워요. 우리는 지금 그 종교 부설학교 요즘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학교는 다 교회에 부설되어 있는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학교를 세워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근대에는 이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문제로 등장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과학이나 수학, 사회과학 등 이런 지식을 가르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교육은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위기, 아까 말하긴 했지만 그 위기가 있었죠. 다양한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은 또 어떠한 노력인가 하겠죠. 우리 활성 스님께서는 거의 도덕적 타락의 위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이제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다양한 위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를 대처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위기의 원인,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위기의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위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공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생긴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공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보통 지금은 지식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과 기술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식과 기술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은 보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은 하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만드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의 문제, 생활에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이 결합합니다. 근데 지식과 기술이 결합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이 잘 해결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는 의학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어디를 가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한 덕분이죠. 그 다음에 그 농학이 발달해서 농학이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 겨울에도 딸기 먹죠. 애들한테 딸기가 언제 나니? 라고 하면 애들은 딸기가 겨울에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겨울에 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농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학이 발달해서 건축공학은 우리한테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해서 이 교통통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지구를 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공학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공학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저는 공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학적 사고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양한 위기들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위기들을 만드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공학적 사고방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는 생활에서 우리 생활을, 삶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가, 간절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 욕구가 있어야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그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요. 그걸 왜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느냐면, 이때는 이 이제 세운 목표가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이게 가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이미 설정된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까, 요것만 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의 효율적 수단인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도 또 도구적 이성이 합니다. 이제 공학적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초기 불교 용어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학적 사고방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쌍카라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쌍카라는 인간이 어째서 고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12연기의 둘째 항목입니다. 그 둘째 항목, 그 쌍카라 때문에 쌍카라 덕분에 인간의 삶이 유지되지요. 근데 쌍카라 때문에 인간이 고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카라, 그 욕구, 목표 설정은 결국은 쌍카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까 이론과 프로그램은 도구적 이성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구적 이성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도구적 이성은 결국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구적 이성이 작용을 해서 욕구가 충족됐어요. 그럼 욕구는 멈출까요? 아니면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멈추지 않아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요. 그럼 새로운 욕구가 만들어지면 다시 도구적 이성이 작용해야겠죠. 그러면 욕구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멈출까요? 아니요. 또 욕구가 또 생겨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이 돼요. 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면 도구적 이성은 쌍카라를 멈추는 게 아니라 쌍카라를 더 증장시키겠죠. 근데 초기 불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쌍카라를 증장시키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수상식이 쌍카라를 증장시킨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쌍산야하고 산야하고 식 윈야나가
쌍카라를 더 증량시킨다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학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윈야나라고 하는 식이 나하고 나 아닌 것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 아닌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특히 다른 사람도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아닌 이상 다른 사람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데 전 지금까지 공학적 사고방식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을 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줘서 인간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했죠. 이제 이건 안락하고 편안한 삶, 이것은 공학적 사고방식이 가져다 준 아주 크나큰 혜택이에요. 인간한테 그 공학적 사고방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100세 시대도 살 수 없고 편안하게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적 사고방식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 교육도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교육이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대학교육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 안 돼요. 최근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 거는 근대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많이 교육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학적 사고방식이 그런 혜택을 가져다 주니까, 교육도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이든,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 교육을 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요. 이게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내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교육을 계획하고요. 개인은 내가 이 교육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목표를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일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데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의해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선택합니다. 강한 국가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교육 내용이 선정이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치겠죠. 그거를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도덕, 이런 이름으로 가르치는 교과 지식 있죠.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네,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수 무한정이 있습니까? 네, 제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제한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그 자리 차지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 질문이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는 공학적 관점에서 그 교육이 진행될 경우에 교육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이 되고,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이 되면 수업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보면 그 목표는 무슨 목표였느냐면 강한 국가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였고, 그 다음에 개인은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였잖아요. 이런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이에요. 왜요?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요소들은, 교육의 나머지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제일 중요하게 되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 살기보다는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높은 지위 내가 차지해야 되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실 붕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다양한 문제, 교육의 문제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르친 지식은 사람들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까요? 네, 인격 형성에 도움 못 주고요. 인격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지식교육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교육하지 말고 뭐 하자? 인격교육하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그 발표하실 신희정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도덕교육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지식교육 빼놓고 인격교육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학적 관점에서 본 교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공학적 관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목표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국가의 필요나 개인의 욕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에 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요. 개인도 교육을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지 못한다고 했고요.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부추겨서 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겠죠. 그 새로운 방식이 저는 이제 중도적 관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중도적 관점은 교육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제일 중요한 거,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지식이었어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지식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면 지식을 가르쳐서 무슨 목적인가를 달성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지식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체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훌륭한 인격체를 만들 수 있겠냐? 이때 만들어진 훌륭한 인격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냐? 제가 이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잘 보면 제가 지식을 통해서만 인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주변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살죠. 그렇죠? 근데 이 직접 상호작용을 해서 주변 세계를 파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상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승인하는 등의 마음의 작용을 해요. 맞죠? 근데 이 마음의 작용이 순조롭게 돼서 주변 세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작용이 잘 안 돼. 또는 주변 세계가 잘 파악되지 않아.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해요. 맞죠?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변 세계를 잘 파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이제 그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주변 세계를 파악할 때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주변 세계를 파악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파악한 결과 주변 세계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여한 의미,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의미라고 해요. 이 주관적 의미는 아직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 편견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반성적 사고작용을 하는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내 견해 속에 사회적 통념이나 주관적 편견 이런 게 없나 이거를 반성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반성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 편견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거를 수정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집단적 이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반성적 사유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성적 사유작용을 하면 이 주변 세계를 지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 편견하고는 다르게 이 주변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주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즉 빤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 이게 나중에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이거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 세계를 파악하면서 했던 마음자국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문자로 정착이 되면서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정착이 되면서 전달의 한계를 극복해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만 지식이 전달되다가 이제는 문자가 가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지식 전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 덕분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주변 세계에 대한 아주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쟁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만큼 잔인한 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몽골 갔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세계의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가상공간, 유튜브라고 하는 가상공간이 나와서 이 경험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던 말은 요거였었거든요. 지식교육이 곧 불교 수행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꿔주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통념이라든가 편견 이런 것들을 지식을 잘 받으면 바꿔주잖아요. 근데 지식을 잘못 받으면 더 강화시켜줘요. 근데 지금 현재의 공학적 사고방식에서 지금 학교 교육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학적 사고방식에서는 그 지식이 자기의 욕망 채우는데 그게 역할을 해요. 욕망 채우는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주지는 못하고 점점 더 사람을 고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잘 가르쳐서 불교 수행처럼,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지식교육 방법을 잘하면, 불교 수행처럼 지식교육을 하게 되면 지식교육만큼
더 자기 불교 수행처럼 되는 것은 없다.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거 저게 결론 부분인데요. 요약이에요. 교과 지식의 성격이나 가르치는 방법을 이와 같이 파악하고 보면, 아까 생략이 됐는데 제가 지식의 성격만 얘기했어요. 싼냐와 빤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싼냐를 벗어나야 할 아르마리로, 빤냐를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지혜로 파악합니다. 불교 수행은 싼냐를 벗어나 빤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상념을 떠나 진여로 돌아간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싼냐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과연 인간이 상념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니, 비설, 신의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세계를 파악하는 삶을 삽니다. 이때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는 주변 세계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념은 싼냐 또는 상념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싼냐 또는 상념을 떠나서 주변 세계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빤냐에 도달하는 것은 싼냐를 특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싼냐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주관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을 반성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 보다 큰 눈으로 주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관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 싼냐에서 벗어나 새롭게 얻게 된 큰 눈, 역시 또 하나의 싼냐 또는 또 하나의 상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여 이 여정은 중을 지향하는 걸음걸이임에 틀림없습니다. 한평생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주변 세상을 주관적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견이나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열린 마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빤냐는 싼냐를 벗어나 도달해야 하는 경지가 아니라 싼냐를 토대로 또는 싼냐를 깊이 파고들어 성찰한 결과로 얻게 된 성숙한 인격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말이 끊어진 자리, 즉 빤냐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